TSX-ATA와 JCC 취약점은 2019년 11월 인텔이 발표한 자사 제품군의 77개 취약점 목록 중 중요한 두 가지 취약점입니다. TSX-ATA 취약점은 TSX 기능이 들어간 프로세서가 대상이 되며 MDS 취약점을 연구하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JCC 취약점은 CPU에서 디코딩된 알카시와 관련된 버그라고 하며 마이크로 코드 업데이트로 완화시킬 수 있으나 성능이 0에서 4%가량 떨어진다고 합니다. 플런더볼트 취약점은 영국 버밍엄 대학교,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과대학, 벨기에 루벤 대학의 학술 연구팀이 밝혀냈으며 플런더볼트라는 새로운 유형의 오류 삽입 공격으로 정의했습니다. 인텔 SGX 엔클레이브 관련 이슈이며 오버클럭 등을 위해 CPU에 보내는 전압을 수동으로 조절할 때 발생하는 허점으로 인한 보안 문제로 기사에 따르면 해커가 원격 조작을 통해 코드를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텔 데스크탑, 서버 및 모바일 CPU 중에 스카이레이크 세대부터 시작해서 SGX가 지원되는 제품들을 공격할 수 있으나 다행히 스카이레이크 이전 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저전압 인터페이스가 있어도 SGX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공격 방식은 인텔 보안 방식인 SGX가 적용하여 방어하기 전에 공격하는 방식이며 만약 공격에 성공하면 해커가 운영체제 권한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취약점을 지닌 모델들은 방어를 위해 신규 바이오스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가 필요하며 성능 저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메인보드 펌웨어 업데이트. 2. 운영체제 정기 업데이트. 하지만 이러한 보안 패치를 한 업데이트를 한 이후 하드웨어 성능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AMD와 인텔의 설계 구조와 CPU 방식이 다르며 AMD가 보안과 커스터마이징에 특화되었다면 인텔은 최적화에 특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CPU의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PU의 동작은 할 일을 적어놓은 명령어가 수행되면 동작하게 됩니다. CPU의 명령어 방식은 대표적으로 RISC와 CISC가 있습니다. CPU의 명령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다루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CPU가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 소모가 심합니다. 이를 여러 단계로 잘게 나누는 방식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앞서 설명한 아웃오더 CPU입니다. 주목할 것, 완료를 하기 전까지 사용자는 명령어 수행 결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명령어 수행을 취소해야 한다면 가장 오래되거나 잘못 수행된 명령어로 시작해 모든 명령어를 파이프라인에서 삭제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삭제할 명령어가 수행에 자원을 소모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잠시 후 설명할 축측 실행에서 다룰 것입니다. 캐싱의 분기 예측은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는 아웃오더 CPU 방식에서 설명한 파이프라인의 이슈 실행 라이트백 단계 순으로 행해집니다. 이 순서에서 늦게 온 명령어와 일찍 온 명령어를 세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입니다. 즉, 앞에 온 명령어의 처리가 수행될 수 없은 뒤에 온 명령어는 수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PU를 아이들로 하는 것보다 뒤에 있는 명령어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FIFO를 LIFO로 수행하자는 것이죠. 물론 평소엔 LIFO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LIFO 방식은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를 하는 경우의 결과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 검사 때문에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를 하면 속도 면에서는 향상되나 CPU의 칩과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휴대용 기기의 CPU에는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가 없고 최근에서야 최적화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추측 실행은 앞서 설명하고 파이프라인에서 언급하였듯 커밋 전에 아직 명령어의 실행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명령어가 특정 파이프라인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가 없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예측하여 높은 확률을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다소 큰 손해를 넘는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CPU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갖가지의 추측 실행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가령 명령어를 반복 실행하는 반복문이 있다면
이 반복문의 맨 마지막 명령어는 종결 조건이 맞지 않은 동안은 맨 처음 명령어로 점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반복 이후에는 항상 맨 처음 명령어로 점프를 하면 높은 확률로 그 예측이 맞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마지막 명령어까지의 실행을 할 필요도 없이 다음 명령어를 호출할 수 있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다만 맨 마지막 반복에서도 그 맨 마지막 명령어가 반복을 더 하려고 한다면 그 예측은 실패하게 됩니다. 예측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시점은 명령어의 해동 및 실행 단계를 수행한 직후이며 거짓이라면 명령어의 완료 단계 때 자신 이후에 호출된 모든 명령어를 파이프라인에서 지우게 됩니다. CPU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널은 운영체제의 또 다른 말이며 유저 프로세서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널은 운영체제와 사용자의 사이에 쉘과 함께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널은 사용자가 지정한 명령어에 대한 처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쉘은 사용자가 명령어를 내리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CMD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호링은 운영체제가 컴퓨터의 모든 값을 읽고 쓰는 데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 그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보호링은 커널 수준과 유저 수준으로 나뉩니다. 결과적으로 유저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은 유저 수준으로 작동되며 유저 프로세스가 커널에 적합한 방법을 통해 요청을 하고 CPU가 커널 수준을 변환하고 커널 코드를 실행합니다. 가상 메모리와 페이지 테이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유저 프로세스들이 주 메모리 공간을 직접 할당받으면 그 메모리에 남은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데드록에 걸리게 되어 메모리의 공간이 실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매우 큰 고치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유저 프로세스는 처음 시작할 경우 텅 비어있는 프로세스가 이용할 메모리와 똑같은 크기의 가상 메모리를 받는 것입니다. 가상 메모리의 접근은 실제 메모리의 접근으로 이어집니다. 각 유저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 주소로부터 실제 메모리 주소로의 매핑을 저장한 데이터 구조가 페이지 테이블이며 각 유저 프로세스마다 독립된 페이지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콘텍스트 스위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는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한 개의 코어에 한 개의 작업만 가능하지만 앞서 설명한 SMT 기술을 이용하여 다중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PU는 한 개의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돌리다가 다른 프로세서로 전환하는 것을 콘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유저 프로세스가 바뀌면 가상 메모리의 공간과 페이지 테이블이 유저 프로세스에 맞게 바뀝니다. 커널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저 수준에서 커널 수준으로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납니다. 페이지 테이블 항목의 보호 비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커널에 최적화는 유저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의 특정 주소가 커널 데이터를 담고 있어 유저 프로세스가 시스템 호출을 통해 커널의 도움을 받으러 갈 때 페이지 테이블, 커널 수준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을 읽고 쓰거나 네트워크 송수진이 더 빠르게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유저 프로세스가 커널 데이터를 마구 읽을 수는 없어서 이를 위해 페이지 테이블은 실제 메모리 주소와 함께 보호 비트라는 것도 달고 있습니다. 보호 비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실제 메모리 주소 커널 수준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CPU의 유저 수준에서 유저 프로세스를 돌리다 메모리 값을 읽는 명령어를 처리하려는데 이 보호 비트를 발견하면 해당 명령어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수행되지 않습니다.